아버지, 오늘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저는 아버지의 딸, 수진이에요. 몇 달 전부터 우리 집 초인종이 유난히 자주 울렸다는 걸 아버진 기억하시나요? 그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 아버지의 동생들, 사촌들, 그리고 한 번도 가족이라 느껴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들고 온 건 안부 인사도 따뜻한 반찬도 아니었어요. 손에 들린 건 늘 재산 목록이었고 입에 맴돈 건 집은 누구 차지가 돼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아버지께선 점점 제 이름도 아침에 드셨던 반찬도 잊으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빈자리를 파고들며 도장 찍으라, 서류 내놓으라 성화였어요. 아버지, 저는 그날 결심했답니다. 당신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부 배경 상처의 축척. 아버지는 평생을 시장과일 도매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그새시면 남들보다 먼저 도매시장에 나가 한 손엔 손전등을 들고 사과, 배, 감, 귤 상자를 직접 까보며 눈으로 확인하셨죠? 좋은 물건은 눈이 말해준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성실한 손끝과 깐깐한 눈 덕분에 아버지는 금세 단골을 모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온 과일은 믿을 수 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덕분에 시장 안에서도 손꼽히는 큰손이 되셨죠. 가게 문 앞엔 새벽부터 소매상들이 줄을 섰고 트럭이 연이어 들어오며 과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군 덕에 집안 형편은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 덕에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지갑에서 두둑하게 나온 지폐, 명절이면 친척들에게 챙겨주던 두툼한 봉투, 아버지는 돈을 벌 줄 아셨을 뿐 아니라 나눌 줄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 강해 보이던 아버지에게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신문을 거꾸로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 글자가 반대로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아버진 멋쩍게 웃으시며 에이,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 한편에 싹 트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이 한참 끓는데도 불을 줄이지 못하시고 띤 냄비에도 가스불을 켜둔 채 한참을 서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하고 달려간 순간 아버진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불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을 종횡무진 누리던 그 단단한 아버지가 작은 불 앞에서조차 갈피를 못 잡는 모습, 그 순간 제 눈물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잔혹했죠. 치매, 초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 곁에서 루틴을 지켜줘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잊으셔도 저는 아버지를 잊지 않겠다. 그 결심이 없었다면 앞으로 밀려올 폭풍 같은 날들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2부, 첫 갈등의 씨앗. 아버지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건 늘 그렇듯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아버지의 동생, 작은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장사 수완이 없다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늘 형인 아버지에게 손 벌리며 형님, 이번만 좀 도와줘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 작은 가게도 차려줬지만 2번 다 문 닫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형님, 집은 내가 관리할게라며 서류를 내미니 저는 그 속셈이 뻔히 보였죠. 고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늘 여자가 무슨 재산이냐, 남동생이 챙겨야지라며 옛 관습을 고집해온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한다, 칭찬받으면 꼭 여자가 시집가면 다 소용없다며 핀잔을 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입에서 수진이가 아버지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건 불 보듯 뻔했죠. 사촌 형과 누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용돈을 제일 많이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두툼한 봉투를 챙겨주던 걸 당연하게 여기던 그들, 아버지의 인심이 곧 자기들의 권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치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들은 오히려 이제 정리할 때가 왔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큰오빠. 저와 달리 오빠는 늘 사고뭉치였죠. 사업한다고 벌려놓았다가 쫄딱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숨어 다니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주었지만 그마저도 담보로 잡히고 말았죠. 저는 오빠가 늘 마음의 짐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끝까지 감싸셨습니다. 그 오빠가 이번엔 친척들의 손을 잡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수진아, 이번만은 나 믿어. 내가 삼촌들이랑 잘 얘기해서 아버지 재산 제대로 지켜드릴게. 입술은 달콤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곳이면 어디든 기웃거리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판에서 가장 큰 복병은 오히려 내 친오빠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동생, 고모, 사촌들, 그리고 오빠까지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든 얼굴들. 하나하나는 모두 피부치였지만 그들의 눈길은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집문서와 도장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두 발을 굳게 붙이고 어떤 서류도 아버지 손에서 혼자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아버지는 제가 누구인지 헷갈려 하시면서도 제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늘 톡톡 2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신호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 없는 위로가 친척들의 욕망과 싸울 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3부 보호자 선언.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의 발걸음은 잦아지고 아버지의 기억은 하루하루 희미해졌습니다. 그들 눈앞에 비친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단지 재산을 쥔 노인이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자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는 거려. 그리고 드디어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첫 번째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회의 자리에 앉은 건 결국 우리 삼남매였습니다. 큰오빠는 늘 그렇듯 초라한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구겨진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번뜩이고 있었죠. 수진아, 아버지 돈은 우리 셋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너 혼자 다 주려는 건 아니겠지? 첫 마디부터 노골적이었습니다. 남동생은 말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차분했지만 한쪽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법적으로도 우리 셋이 공동 상속권자인데 왜 내가 혼자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건데? 그 말은 마치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저를 고립시키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맞아, 권리는 우리 셋 모두에게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야. 의사소견서에도 분명히 적혀 있어. 지금 필요한 건 서로 싸움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야. 그러자 큰오빠가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 혼자 관리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우리 셋 다 피해보는 거야. 차라리 현금화해서 나눠 갖자. 그게 제일 깔끔해.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활과 기억이야. 오빠가 돈을 급히 원한다면 내 몫에서 빌려줄 순 있어. 하지만 아버지, 집과 땅은 건드리지 마. 그건 우리 세 남매의 뿌리야. 남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네. 뿌리,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솔직히 아버지 집보다는 내 미래가 더 중요해. 내 지분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형과 누나는 싸워. 남동생의 싸늘한 태도에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게 제일 낫지 않겠니? 형님도 나한테 늘 의지했잖아.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결국 남자가 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직계 자녀인 우리 3남매의 몫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끼어들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 상처만 드립니다. 그 순간 큰오빠가 씩 웃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 말 속엔 오래 묵은 불신과 탐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친척들과가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오빠와 동생과의 전쟁일지도 모른다는 거려. 그날 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눈과 손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떤 위협이 와도 아버지를 지킬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거려. 사부, 실연의 격화. 그날 가족회의는 끝내 싸늘한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보호자 선언을 했지만 오빠와 동생의 눈빛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지만 그 침묵은 곧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오빠와 동생이 다시 집을 찾아왔고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아버지를 모셔갈 거야. 내 집에서 직접 케어할게. 큰오빠의 첫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병원 한번 모시고 간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돌보겠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약 챙겨드린 적 있어? 새벽마다 깨서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린 적이나 있느냐고. 그러자 오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변하는 거야. 나도 이제 철 좀 들었어. 아버지 마지막은 아들 집에서 보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너무도 뻔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간다는 건 곧 재산관리권을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상태에선 집에 모시는 게 답이 아니야. 누나, 요양원에 모셔야 돼.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거잖아. 전문 간호사가 있고 시설도 갖춰져 있어. 집에서 버티다간 우리 모두 지쳐버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는 탐욕으로, 동생은 합리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 존엄은 그들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집이 좋아. 늘 앉던 의자, 마당의 감나무, 그 모든 게 아버지 기억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이야. 병원에서도 그러셨잖아. 환경을 바꾸면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고. 큰오빠는 탁자 위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고집부리다 다 망치는 거야. 당장 아버지 모시고 갈 거야. 남동생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누나, 감정으로 버티지 마. 아버지를 진짜 위하려면 전문가 손에 맡겨야지. 우리도 각자 인생이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라는 거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나 너의 편리함 때문에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오빠, 당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도 모시고 갈 수 없어.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집에서 지킬 거야. 설령 내가 혼자가 된다 해도. 그 말의 방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불꽃처럼 다짐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켜내겠다. 오부, 행동으로 아버지를 지키다. 남동생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아버지를 잘못 모시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을 끝내기 위해 저는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동생이 추천한 요양원을 찾아가자 안내원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문 하나를 지나자 풍경은 달랐습니다. 좁은 방에 4명의 노인이 누워 있었고 누군가는 침대에 묶인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간호사 선생님이 돌봐주니까요. 가족분들이 오시면 면회는 주 2회 가능합니다. 설명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비어있는 눈빛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 계실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르니 아버지의 옛 단골 상인들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진 씨, 요즘 아버지 못 뵌 지 오래네. 그래도 아버진 시장 사람이야.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랑 농담 나누시던 분이잖아. 집에 계셔야 해. 집에서 정 붙이시고. 그들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확신을 제게 심어주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내가 모시겠다고 우겼고 남동생은 요양원이 최선이라며 서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한정후견 신청 절차를 설명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 싸움이 감정이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후견인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딸이신 수진 씨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시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변호사의 말은 제 어깨 위에 얹힌 돌덩이를 조금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풍경,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증언, 그리고 변호사의 단호한 조언.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으로 아버지를 지켜내겠다. 아버지는 제가 누구인지 가끔 잊으시지만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여전히 2번 톡톡 두드려 주십니다. 그 두드림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끝까지 지켜줘. 저는 그 신호를 등에 업고 이제 진짜 맞불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6부. 법과 사람들의 힘. 큰오빠는 여전히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고집했고 남동생은 요양원 브로슈어를 꺼내 들며 이게 현실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도 옆에서 그게 맞다며 거들었죠. 저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법원에 제출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사본을 꺼내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진술서를 한 장씩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시장 사람들과 살았고 지금도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다. 이게 전문가와 이웃들이 함께 증언해준 자료예요. 이제부터는 제 말이 아니라 증거가 말할 겁니다. 큰오빠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냐? 가족 일에 법원을 끌어들이는 게 말이 돼? 남동생도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같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해결하자는 말 뒤에 숱한 욕심이 숨어 있었어. 이제 아버지를 팔아먹으려는 그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아. 법이 아버지를 지켜줄 거고 나는 그 법을 움직일 거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고모는 손에 쥔 부채만 덜덜 떨었습니다. 사촌형은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불쑥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2번 톡톡. 저는 그 손끝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들었지? 아버지가 답해 주셨어. 아버지를 진심으로 지킬 사람은 결국 나라는 걸. 그날 이후 친척들은 함부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입을 단단히 막아버린 거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증거와 법과 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7부. 무너지는 기억의 벽. 모든 법적 절차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던 그 무렵 저는 잠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집안은 비로소 잠깐의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상을 차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언제 들어오니? 같이 밥 먹어야지. 순간 제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는 이미 15년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는 마치 지금도 살아계신 듯 비니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기억 안 나세요? 이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니?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토록 지켜낸 자리에서 아버지는 제 이름조차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아버지 딸, 수진이요. 아버지가 평생 새벽마다 시장에 데려가 사과 깎아주던 그 수진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멍했고 저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지켜온 싸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킨다 한들 아버지가 날 잊으신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싸운 걸까?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습관처럼 제 손을 2번 톡톡 두드린 겁니다. 말은 잊었어도 몸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오열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름은 잊으셔도 마음은 아직 남아있구나. 이 손끝이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울며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제 아버지임을 잊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 싸움의 진짜 적은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이 아니라 아버지 기억을 갉아먹는 치매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8부 남겨진 사랑.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잊으셨지만 제 손을 잡으면 여전히 2번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끝의 기억이 아버지의 마지막 언어였고 제게는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큰오빠는 끝내 재산을 얻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남동생도 요양원 이야기를 접고 가끔 찾아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늦게나마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필요한 건 돈도 편리함도 아닌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저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할 때도 병원에 의사와 상담할 때도 아버지의 의자를 거실 창가에 두고 햇살을 받게 해드릴 때도 제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다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드리자. 시간은 흘러 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지 못해도 그 손끝에 2번 두드림으로 우리는 이미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추억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둔 자식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치매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식도 죄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 원망보다 이해가 먼저여야 합니다. 둘째, 일상을 지켜드리세요. 익숙한 집,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 이 작은 것들이 부모님의 기억을 붙잡는 마지막 끈이 됩니다. 셋째,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절차나 이웃과 친척의 도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것은 부모를 지키는 동시에 자식인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마세요. 부모님은 이름은 잊으셔도 마음은 남습니다. 따뜻한 손길, 눈을 맞추는 순간, 작은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전해지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그 두드림이 멈추는 날까지 끝까지 딸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는 쉼터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